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는 그들만의 세계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당사자들은 너무 진지하고 이게 당연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 시각에서는 너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점점 더 빠질 거고요. 바깥 사람들은 갈수록 이해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제라도 생기면 아무도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2017년 3월 인천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A양이 사라진 거예요. 놀이터에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놀다가 깜빡하고 친구 집에 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부모가.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에 있는 모든 집을 찾아가 아이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죠. 목격자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찾을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아이는 밤 10시가 넘어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최초 발견자는 아빠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금방 범인을 잡았어요. 충격적인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범인이 17살의 김양으로 우리가 그동안 아동 실종 살인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조사하면서 19살의 박양이라는 공범이 드러났고요. 같이 재판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더 크게 알려진 이유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인들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김양은 조현병이나 다중인격 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납치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보인 행동들이 심신미약이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치밀했어요. 4년이나 지났지만 한동안 뉴스에서 계속 등장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신 너무 많이 뉴스에 나오다 보니 정보의 순서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과정부터 재판까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 사건의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29일 오후 김양은 놀이터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는데요. 엄마 선글라스와 옷을 입고 손에는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초등학교 끝나는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게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친구 2명과 놀던 A양이 김양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이가 먼저 말을 건 겁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김양이 이걸 이용한 거죠. 배터리가 없으니 자기 집에 가서 전화를 하자고 유인했습니다. 배터리는 거짓말이에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김양의 휴대전화 배터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A양이 말을 걸 때까지 사용했었거든요. 이렇게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집은 15층이에요. 하지만 13층에서 내리고 계단으로 올라갔죠. 아마 CCTV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A양을 집으로 데리고 온 김양은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와 A양이 노는 사이 태블릿 PC 충전 케이블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이상한 범행이에요. 아이를 유괴해서 부모와 몸값을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범죄도 아닙니다. 대체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은 범행 이후 박양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드러났어요. 아이가 아직 살아있고 목에 전선을 감아놨다는 겁니다. 박양과 통화도 했는데 침착해라, 그리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 손가락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어요, 박양이. 전화를 끊은 김양은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뭘 하느냐? 칼로 몸을 해부하고 신체를 토막내서 종량제 봉투에 넣고 장기는 따로 뺍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요. 종량제 봉투를 내다 버리려면 집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자니 CCTV가 신경 쓰인 겁니다. 그래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요. 여기 물탱크가 있는데 높이가 4, 5m 정도 됩니다.
여기를 2번 왕복하면서 시신을 유기한 거죠. 이렇게 범행을 끝나는데 여기까지 일들이 3시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이 다음부터 김양은 더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오후 4시 9분 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가요. 범행 당시 메시지를 주고받은 박양과 만난 겁니다. 만난 시간은 5시 44분이었고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박양은 계속 아이 손가락에 대한 집착을 해요. 손가락이 예쁘냐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김양이 봉투를 하나 꺼내주는데 여기에 그 아이의 자른 손가락이 들어있었고 이 둘은 저녁 8시 반까지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 같이 돌아다닙니다. 범인 검거 후에도 이 손가락은 찾지 못했거든요. 박양이 9시 47분쯤 집에 가다가 근처 전철역에서 이 봉투, 손가락이 든 봉투를 버렸다고 합니다. 안을 확인하지도 않고 버렸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 손가락에 집착한 것을 봐선 확인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김양은 박양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 동네에 아이가 없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미 이 시점에서 경찰은 김양의 정체를 파악하고 소재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김양에게 경찰이 찾는다는 연락을 하거든요. 이때 자기가 잡힐 걸 예상했던 것 같아요. 체포 직전 잠깐 자리를 비울 거라면서 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체포된 거예요. 경찰은 어떤 과정으로 김양의 정체를 알게 됐던 걸까요? 범행 당일 오후 4시 경찰은 A양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습니다. CCTV로 김양이 A양과 함께 아파트로 가는 장면을 발견했고 이 아파트를 수색하면서 옥상에 유기된 A양의 시신을 찾은 거죠.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교살이었어요. 아이의 손가락을 전해받은 박양은 범행 12일 만인 2017년 4월 10일 범행 방조와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김양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어요.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아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딱히 친구가 없고 주로 SNS에서 사람들을 만났었다 그래요.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김양에게 범행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이가 자기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며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조현병에 걸렸다거나 자기 안에 여러 인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박양은 4월 10일에 체포됐고 다음날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CCTV 추적과 통화 내역 분석 결과로 범행 공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살인 방조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됐죠. 이제 재판인데요. 그 전에 김양은 왜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됐는지 이 사람에 대해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은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이라 서울 코믹 동아리에도 자주 참가해 왔습니다. 그러면 외출이나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성격 같은데 정작 학교 생활은 달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정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항상 잠에 들어있는 것처럼 몽롱한 상태였고 엄마와 정신과 상담도 자주 받으러 다녔거든요. 이게 아마 재판에서 정신병을 통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이유 같아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퇴했고요. 대안학교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만 빠져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시작한 게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했느냐? 자기가 만든 캐릭터로 역할 놀이를 했어요. 이게 서브컬처라고 하는데 자기가 만든 캐릭터로 그 게시판에 대사나 지문을 적습니다. 그게 자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뭐 같이 할 사람들도 각자 하나씩 자기 캐릭터가 있겠죠. 이게 모여서 그들만의 하나의 가상사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촌에서 일어난 사령 카페 살인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범인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놀이라고 생각이 돼요. 김양이 이게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14개월간 15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데 각각 캐릭터가 달랐다 그래요. 몇 가지 알아보자면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김양이 범행을 결심하기까지의 감정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2016년부터 17년 3월까지 김양이 직접 만든 캐릭터예요. 첫 캐릭터는 2016년 2월에 만들어집니다. 언더스왑이라는 커뮤니티의 지하세계 좀비인 애프터글로우라고 하는데요. 애프터글로우는 12명의 캐릭터들과 한 여성의 시체를 검사하다가 같이 게임에 참여하던 스파이의 둔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사망해요. 이 실제 있는 일이 아니고 인터넷 그 게시판 내에서 벌어지는 게임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달에 새 캐릭터를 만들어요. 이번에는 꿈은 많지만 현실에 절망하는 18살 소녀 서다희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참여 이틀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고 게임 안에서 자기 캐릭터를 자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의 캐릭터가 사망하자 인터넷에서 김양의 성격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살인이나 납치, 감금 등의 범죄 쪽으로 캐릭터를 연결시키면서 커뮤니티 속 캐릭터에 중독돼 갔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러스티 메타톤 호텔이라는 커뮤니티에 접속하는데 여기는 동물 캐릭터들이 같은 호텔에 갇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사라지는 마피아 게임 같은 설정이거든요. 사라진 동물들은 매일 저녁 식사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게임 규칙이 이런 거예요. 김양은 자신의 인체 해부에 관한 지식을 드러낼 수 있어서 이 러스티 메타톤 호텔이 트위터 중 가장 좋아하는 커뮤니티라고 밝힌 적이 있죠. 자, 그리고 이 베네치아 점령기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7살에 마피아 조직원인 아델리노라는 남성 캐릭터를 만들어요. 아델리노는 가족이 없는 고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박양을 알게 된 거죠. 박양은 오피리아라는 조직의 2인자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러면서 둘이 알게 됐고 주종 관계를 맺습니다. 주종 관계. 이 박양의 오피리아가 주인이고요. 이제 그 김양의 아델리노는 이제 그 종속되는 그런 신분인 거죠. 주종 관계입니다. 이 어린 것들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였지만 둘은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깊은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이 끝난 2월, 김양은 트위터에 관심 있는 캐릭터가 생겼다며 사랑을 고백하는 메시지를 작성할지 망설인다고 글을 올렸어요. 김양은 이 오피리아의 캐릭터 이름이 너무 섹시하고 자장가는 언제 불러줄 거냐는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범행 8일 전인 3월 21일에도 언더보스 아델리노 좀 쓰다듬어 주세요 라는 글로 이 베네치아 점령기에서 맺어진 둘 사이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사실 제가 설명은 하고 있지만 좀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개하는 입장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들여다봤거든요. 이해를 해보려고. 아무리 봐도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아무튼 뭐 현실을 부정하고 가상세계를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박양도 김양처럼 인육이나 해부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양은 이 오피리아는 자기 트위터 계정에 오피리아는 씹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신도들이 자기를 굶긴 뒤에 인육을 먹였기 때문이라면서 좋아하는 부위는 또 심장과 폐라고 밝혀요. 그리고 둘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김양은 박양이 자기 주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충성심을 보이죠. 그러면 김양과 박양은 서로 인터넷상으로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왜 A양을 죽여야만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이나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하고 쇼킹한 사건이라고 표현했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밝혀진 범행 내용과 이들의 정체는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처음에 김양은 단독 범행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양에게 연락해서 절대로 피해가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해요. 박양을 감싸려고 한 건데, 하지만 2차 공판에서 이 김양의 충성심이 싹 사라집니다. 박양이 체포되자 자기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김양과 거리를 두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배신감을 느낀 김양이 박양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해버린 거예요. 2017년 6월 23일 방조범인 박양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김양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방조범인 박양이 수십 차례에 걸쳐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지시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엔 단독 범행이라고 했냐는 거죠? 이 질문에 김양은 자기가 예전에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친구라는 존재에 애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양은 자기가 사귄 첫 친구라 처음에는 감싸주려고 했지만 정작 박양이 자기와 선을 그으니 마음을 바꿨다고 했어요. 이 문자 내용은 언론에서 각색한 내용입니다. 원문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수사 담당자나 검찰 외에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재판부는 이 문자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고 검찰은 살인 방조로 기소한 박양에게 살인 교사 적용도 가능한지 검토했어요. 7월 4일에 김양의 1차 공판이 열립니다. 여기서 김양이 유괴 사실은 인정했지만 끝까지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인 범죄였고 자신이 범행을 자백했으니 참작해달라고 했어요. 검찰은 정신분석 기록을 제출해 정신장애 가능성은 낮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인데 3시간 만에 모든 범행을 이 정도로 치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최소한 미리 계획했기 때문에 신속한 범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2차, 3차 공판에서도 김양은 일관적으로 자기는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고 모두 박양이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중요한 증거가 계속 밝혀집니다. 검찰은 박양도 사건에 깊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고요. 8월 4일 박양의 죄목을 살인 방조가 아닌 살인죄로 바꿔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죠. 이후 재판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의 대화 내용처럼 박양은 이미 범행 사실을 알았고요. 크게 관련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어요. 선물로 받은 손가락은 쿠키로 입을 맞추자는 내용까지 확인되면서 이게 SNS로만 해오던 역할극이었다는 그동안의 주장은 거짓말로 밝혀졌죠. 여기서 전문가들이 이들은 역할놀이를 할 때는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존칭을 쓰지만 살인을 이야기할 때는 서로 반말을 한다는 특징을 짚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 세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점으로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어요. 박양은 이제 살인죄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8월 29일 결심이 열립니다. 결심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양측의 변론이 끝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검찰은 김양에게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3일 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양이 주장하고 있는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트위터 본사에 이들의 대화 내용을 요청했지만 늦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재판 당시에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김양과 대질신문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죠. 문제는 박양에 대한 증거가 김양의 진술밖에 없다는 점이라서 만약 항소한다면 결과가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둘이 이걸 알았는지 항소장을 냈어요. 박양은 배정된 국선 변호인을 거절하고 1심 때 논란이 된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다시 선임합니다. 이렇게 열린 항소심은 김양에게 20년, 박양에게 13년을 선고했죠. 박양의 살인 방조죄는 성립되지만 살인에 가담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피고는 둘 다 이 결과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동시에 항소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2심과 같았죠.
17살의 여학생이 아이를 유괴하고 토막 살해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충격적이죠. 범인의 나이도 그렇지만 범행 동기가 단순히 살인 자체에만 있었다는, 그동안은 보지 못한 유형의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단지의 공원은 한동안 사람들이 가지 않았고, 공원 한쪽에는 긴급 상황 시 아이들이 수신자 부담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 부스가 세워졌습니다. 유족이나 아파트 주민들은 사건이 일어나자 외상후 스트레스가 생겼다고 해요. 10명 중 6명이 즉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주범인 김양은 소년법에 해당되지 않는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소년법의 최고형인 20년형을 받았다는 거죠. 9살 아이를 토막살해하고도 결국 소년법의 보호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양이 만기 출소로 나오면 37살이에요. 안 그래도 사회성이 없던 사람인데 교도소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밖에 나오면 또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또 옛날 습관이 나오는 거죠. 인터넷과 SNS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다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김양과 박양이 만났던 커뮤니티인 러스티레이크 호텔이 게임이거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판매가 정지됐습니다. 앱스토어나 스팀에서는 아직 팔아요. 하지만 구글에서만 맡겼다는 거죠. 게임위에 물어보니까 판매를 중지한 게 이 사건 때문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심의를 통과했었는데 사건 이후에 금지되니까 이게 아마 모방 범죄 재발을 걱정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긴 합니다. 게임 자체가 좀 섬뜩한 느낌을 주기는 해요. 그리고 다시 논란이 된 거는 이게 어른들이 거의 모르는 서브컬처 문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인데요. 자작 캐릭터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줄여서 자캐 커뮤라고 부릅니다. 초기에는 이게 단순한 일상 게시판처럼 이용됐어요. 이게 자캐 커뮤가 뭐냐면은, 이런 공간에 제가 이제 회원가입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신도령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예요.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이제 이거를 자캐 커뮤라고 하죠. 초기에는 단순한 일상 게시판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일본 만화나 영화, 게임, 웹툰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리어스나 고어 성향의 커뮤니티가 생겨난 겁니다. 주로 살인이나 폭력, 자살 등의 피가 좀 연상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온라인상의 폭력, 잔혹, 혐오 콘텐츠는 2014년 416건에서 2년 만인 2016년엔 1606건으로 4배 정도가 많아졌거든요.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이런 음지의 문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서브컬처 커뮤니티는 트위터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계정을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요. 비밀리에 공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정확한 규모나 자세한 내용들을 알기는 좀 힘들 거예요. 하루에도 몇백 개 이상의 커뮤니티 모집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같이 참여할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서브컬처 문화는 폐쇄적이고요. 외부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디웹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죠. 인터넷의 장점은 익명성이에요.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재미있게 스트레스 해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뭐든지 깊이 빠지면요, 애나 어른이나 현실 감각 없는 씹덕이 되는 거예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7년 어른들이 잘 모르는 세계인 서브컬처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